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월요일 한 주간의 이슈와 함께 정리해보는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은요,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먼저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5월 LPR 금리가 동결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 삼성전자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 지급됐다는 소식 함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화요일, 수요일로 넘어가면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FOMC 의사로 미국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고요. 목요일에 바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일본의 5월 소비자 물가까지 역시나 이번 주도 굉장히 경제 지표 실적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 시즌은 그래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들 나올 것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정책 관련 일정들까지 보고 저희 오늘 중국 일정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의 5월 LPR 금리에 동결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중국 증시 연초랑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반등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모홍콩 지수, 항생지수 모두 많게는 저점과 비교해서 30% 정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연초와 비교해서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부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신곡 구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강제성이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강제성을 더 부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배당을 늘리라고 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투자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주식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2구 환신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근에도 188조 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좀 경기 부양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 부양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에서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은 수요가 좀 부족하고 생산이 높았다라는 거는 공장의 가동률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밀어넣기 아니면 과잉 생산 이런 리스크 우려들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소매나 소비 이쪽은 아직까지는 부양에 대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비 심리라던가 자동차 판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수의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의 소비자 지수는 89.4로 나오면서 4개월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도 1월에서 4월까지의 누적 판매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0.2%나 증가하면서 지금 두 자릿수 대 판매 증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구 환신 정책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집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판매 증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를 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게 되면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 주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이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역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별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곳은 효과를 보겠지만 지역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은 정책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지방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채를 같이 떠안는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중국의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24년에 중국의 가격 신호 회복과 동일하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부양책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중국은 수출, 상품 가격, 물가, 주택 가격 순서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쉽게 말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잘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반기부터 잘 되면 좀 괜찮아진다면 우리나라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시겠지만 네.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의 내수를 활성화하는 거고요. 예전처럼 중국이 막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면서 이제 경기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2차 전지나 반도체와 같이 첨단 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내에 미치는 영향 예전만큼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상황과 더불어서 금리 체크해보고 저희 경기 부양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지금 월요일 이슈 봤고요. 다음으로 화요일 날에 또 보니까 한미 2차 방위비 협상이라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얼마만큼을 좀 부담하느냐 네. 이 부분이 뭐 트럼프 후보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합리적인 분담 금액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이 좀 어떨까요? 맞아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좀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을 있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21년도에 방위비 협상 때로 돌아가 본다면 네. 그때는 이제 기존보다 13.9% 오르면서 1조 1,833억 원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4년간 그리고 이제 국방비 인상률을 매년 반영을 해가지고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2021년에 협상했던 게 2025년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방위비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협상 같은 경우에는 만료 시점 1년을 앞두고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네.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살짝 시기가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트럼프의 집권을 약간 생각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 2019년도에 제가 앞서서 21년도에는 13.9%로 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이전보다 49%를 더 방위비를 올려달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위비가 1조 원 수준이었다면 지금 환율로 한 6조 원까지 더 대폭 늘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협상이 트럼프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이어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13.9%로 동결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선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를 자기가 이제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올리겠다. 대폭 늘릴 네. 것이고 이걸 한국에서 응해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기 전에 미리 방위비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대선이 11월이고 이제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6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이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어찌됐건 협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그렇죠. 중시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미 동맹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기조상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이라는 키워드에는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방위비 협상까지 저희가 또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소식들 가운데서 게임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게임주들 1분기 실적들 발표하면서 나름 뭐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었지만 주가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던파 모바일이 중국에서 출시가 또 된다고 하네요. 이 게임사가 중국이면 넥슨에서 맞아요. 출시를 네. 또 한다고 하는데 넥슨과 관련된 모멘텀 어떻게 또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사들의 실적도 다 발표가 됐죠. 잘 나온 기업도 있고 약간 부진한 기업도 있는데요. 일단 넥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작년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우리가 조금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찌됐건 1분기 실적은 끝났고요. 앞으로의 기대작들에 대한 성과가 앞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넥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임주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작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넥슨의 경우에는 21일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를 하는 건데요. 네. 사실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이미 중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2008년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8억 5천만 명의 유저를 넘긴 굉장히 히트 대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역시 원작의 뒤를 이어서 흥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게임 산업에서 전체적인 모바일 결제액이 서서히 역성장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네.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우호적인 조건들도 나름의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되고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IP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제 던파가 넥슨의 추가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던전 앤 파이터 중국 출시 이외에도요. 퍼스트 디센던트랑 마비노기 모바일의 연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1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보여줬었던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IP도 훨씬 더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넥슨이 또 이렇게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모멘텀들 게임주들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월화수목금 모두 일정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딱 이렇게 5월 또 현지 시간으로 22일 나오게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면 좀 서운할 것 눈높이가 같다. 너무 높아졌어요. 네, 저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만큼 이제 높아진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컨센서스랑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이제 $1,000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3월 8일에 $974라는 고점을 찍고 지금은 약간 이제 박스권에서 약간 이렇게 네네.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면 다시 전고점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번 컨센은 매출이 $245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당 이익은 $5.5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100로 오히려 네. 22%나 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존이라던가 메타라던가 기존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인프라나 설비 투자를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전용 칩 수요가 여전히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매출이랑 이익 성장을 추가적으로 계속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말에는 블랙웰 AI 칩 출시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도 기대감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22%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매출이 작년에 $340억 올해는 $870억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컨센을 좀 살펴보면 4분기 연속으로 발표되는 실적이 컨센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훨씬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의 이후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까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 중반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함께 월화수목금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미리 위클리 대한 이슈들 함께 살펴보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삼양식품이 상한가에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1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음식료품 섹터가 그렇게 크게 급등락을 보이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삼양식품이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맞아요. 장중에는 20% 넘게 올랐어가지고 얼마나 불닭볶음면이 잘 팔렸길래 이렇게 호실적을 쓴 건지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 좀 알려주시죠. 작년에도 삼양식품 몇 번 다뤘었던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50만 원 돌파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못했어요. 사실 네. 워낙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개편 시즌이라고 해서 쭉 오늘 보면서 왔거든요. 삼양식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좀 주제가 좀 동일하게 겹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삼양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양식품이 이제 상한가 가기 전에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만 원대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불닭볶음면 시리즈들이 해외에서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전에도 많이 전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오르면서 3,85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5%나 증가한 네.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해외 매출이 다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매출액이 1년 사이에 83%나 증가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분기에는 6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는 75%까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양식품 다뤘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삼양식품이 이제는 라면 회사가 아니라 이제 수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도 이렇게 해외 쪽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매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환율 수혜까지 같이 받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네. 또 소매기라던가 판유의 가격 하락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것들도 수익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부터 불닭 얘기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불닭 굉장히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제품이 잘 팔리면 항상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단일 브랜드다라는 리스크가 같이 그쵸. 뒤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해외 그 현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꾸준한 수요와 함께 2025년에 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공장 증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형 성장까지도 같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 매출 역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한류 인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1인당 라면 소비량도 52개로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뭐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미 성공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인까지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외형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한다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만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콘텐츠도 그렇고 이렇게 불닭볶음면의 이런 수출까지 함께 동력이 되면서 주가에도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5%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수출 기업이 맞으니까요. 삼양식품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이었고요.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했습니다.